20대의 부동산 고민입니다. 와, 오, 20대 후반이세요? 20대 후반에 부동산을 고민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악착같이 1억을 모았는데, 과연 이 1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사연을 주셨고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내 집 마련을 꿈꾸게 된 이유는 부모님의 영향이 큽니다. 부모님은 집을 사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으셨어요. 퇴직 무렵에야 내 집 마련 생각을 하셨는데 세 남매를 키우시느라 모아놓은 돈도 부족했고 그 와중에 친구에게 사기까지 당해서 모아놓았던 돈마저 아이고. 날리게 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너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나는 최대한 빨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어 보다 나은 노후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직장을 다니며 소비를 최대한 줄여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해외여행도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주거비를 최대한 아끼며 노후된 오피스텔에 살면서 열심히 저축을 했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절제해가며 드디어 1억 원의 종잣돈을 모았는데 막상 1억을 모아도 달라지는 건 없고 공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목표로 이렇게 달려왔나 하는 답답함과 동시에 그래도 부모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조급함을 느낍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지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서 내 집 마련을 어디에 해야 할지 고민이 좀 많아요. 현재는 부천, 광명, 안양 이 세 군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거주지와 결혼도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서 저걸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싱글분들은 결혼이 정해지지 않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정도 대출을 끌어도 되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최근 구해주얼부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의 사연을 봤어요. 내 집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된과 동시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냉철하게 조언 주시고 진심이 느껴져서 믿음이 갔고 꼭 상담을 받고 싶었습니다. 잘 고른 내 집 10년 뒤에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10년 뒤에는 지금처럼 조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구해주얼부에서 저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고 네. 지금 이분 가계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알뜰하게 잘 모으고 있는지 네. 지금 현재 전세에 거주하고 있으시고요. 그러니까 반전세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 그리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적금 그리고 여기 전세자금 대출, 그리고 월세 대출까지 다 제한이 순자산은 1억 369만 원. 1억의 순자산이 지금 있으신 거예요. 20대 네. 후반인데 400 정도 지금 월급이 있으시고요. 지출을 보니까 와. 144만 원이 월 지출액이에요. 근데 여기에 와. 뭐가 있냐면 대출이자 4만 5천 원 있고요. 월세를 또 내세요. 그러니까 반전세이다 보니까 월세 20만 원을 내시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 달에 본인이 쓰는 124만 돈이 원? 1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20대 후반에 싱글 여성분이 부모님한테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아니라 혼자 사시면서도 이 120만 원으로 생활을 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대단하다. 저축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260만 원을 저축을 하고 계세요. 맞아요. 저희 그 시기를 돌이켜보면 네. 그리고 지금 지켜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도 본인이 20대 후반에 어땠는지 네. 경제관념이 어땠는지 이거를 비교하면서 이제 한번 보면은 정말 이분이 되게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는 거고요. 자, 그럼에도 고민이 있습니다. 일단 1억의 종잣돈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회사 대출과 생애 최초 보금자리 대출을 활용을 해서 최대 6억을 예산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억 종잣돈에 대출이 총 5억이 되는 거죠. 그쵸. 6억 정도의 그 매매가니까. 지금 제 상황에서 미혼이고 직장도 막 이동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대출을 끌어서 내 집 마련을 해도 될까요? 라는 이 질문이 가장 큰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 현재 광명에 살고 있고 아무래도 다음 근무지는 안산으로 이동을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천, 광명, 안양, 평촌 쪽 이 세 지역을 고민 중인데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저에게 최선의 선택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주 질문도 똑 부러집니다. 맞아요. 예산 이거 맞나요? 그리고 지역 여기 괜찮나요? 정말 내 집 마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두 가지를 다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맞아요. 야무지고 똑똑하신 네. 분입니다. 통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쿠쿠드림입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질문을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 어떻게 저렇게 아낄 수 있는지, 교통비 34,000원은 뭐냐. 이거 궁금해 하시네요? 근무지 근처에 살아서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본가 갈 때만 좀
이게 교통을 사용해서 아무래도 좀 적게 드는 것 같아요. 아, 직장과 가까워서 그러다 네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교통비도 아끼지만 시간적인 부분도 상당히 아낄 수 있으시겠네요. 맞아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단은 예산을 그래도 짜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대출은 그럼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7, 8천 받을 7, 수 8천 정도 받을 수 있으신 네. 거고 생애 최초 보금자리 대출을 한 4억 2천 정도 받으실 네. 생각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근데 지금 그럼 5억을 이제 대출을 끌어들이는 건데 맞아요. 왜 영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체증식으로 계산했을 때 체증식으로 네. 네, 40년 하면 한 130만 원 하고 회사 대출까지 계산하면 거의 한 160을 이자로 내더라고요. 근데 저축액에서 당연히 감당할 수 있긴 한데 너무 제가 미래가 좀 정해지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을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해는 돼요. 왜냐면 집을 산 경험이 없으시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주변에서 영끌하면 안 된다, 영끌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영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끌이 아니다. 자, 왜 그러냐? 지금 현재 보면은 저축액이 26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집을 사시게 되면 대출이자와 월세가 없어지죠. 그러면은 실제로 집을 사시게 되면 월 저축액이 여유 자금이 280만 원 정도 되세요. 그렇죠? 160만 원을 월 원리금으로 상환한다라는 거는 무리일까요? 이걸 상환하고도 얼마가 남아요? 120만 원이 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20만 원을 추가적으로 저축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럼 이게 영끌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120만 원이 남는다고 하면은 추후에 어떠한 뭐 일이 생길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금리가 올라간다거나 이런 네. 상황에서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겠죠. 왜냐면 네.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보시는 분들도 좀 알 수 있게 그럼 나한테 적절한 그 대출 가액은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그 계산을 어떻게 하냐. 내 저축액에서 한 70에서 80% 정도는 월 원리금으로 써도 그래도 적정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을 삼았을 때는 충분하시죠? 네. 그리고 거기에다가 나이가 20대 후반이시고 고용 불안이 지금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렇죠. 네, 아주 확고하시네요. 좋습니다. 영끌 수준이 아니다라는 거를 일단 하나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6억의 예산을 잡으셨어요. 주담대 70%를 받아서 최대인 4억 2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6억으로, 집값 6억으로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금자리 대출이 또 주택 가격이 6억까지만 해당이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럼 그 기준이 주택가격 매매가일까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근데 대부분은 내가 산 매매가를 기준으로 해서 주담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때 그 기준이 되는 집값은 여러분이 산 매매가가 아니라 KB 시세라고 있습니다. KB 시세. 요게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요 시세 실거래가 이 내역에 들어가면요. 요 아래쪽에 보시면 KB 부동산이라고 나오네요. 있습니다. 이렇게 KB 부동산을 클릭을 하면 이 일반 평균가, 요게 기준이에요. 일반 평균가인 5억 500. 이게 그 주담대 70%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내가 실제 매물은 5억 5천짜리지만 이걸 사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일어나는 그 기준이 되는 가격은 KB부동산 시세의 일반 평균가다. 그러니까 어때요? 오히려 내가 필요한 돈이 더 많아졌죠. 나는 5억 5천짜리를 사니까 여기에서 70%를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는 기준이 이 5억 500에 맞춰서 하니까 실제로는 내가 있어야 하는 돈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6억이어야지 최대 대출 4억 2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KB 시세가 6억이면은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에서 나와 있는 그 매물을 보게 되면 6억보다 좀 더 높습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호가가 막 올라가는 상황이죠. 네. 그러다 보니 이 KB 시세가 바로바로 반영이 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KB 시세가 6억이다 라고 한다면 이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는 매물은 한 6억 3천에서 6억 5천 정도
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억짜리 매매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격을 낮추셔서 5억 중반대 그리고 KB 시세가 5억 초반 정도 돼야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과 그리고 회사 대출 8천만 원까지 활용을 해서 적정한 대출과 그런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단추를 내 집 마련에 첫 단추를 잘 끼우시려면 이 예산 책정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자세하게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과 연결이 되겠죠. 부천이랑 광명이랑 안양, 평촌 이 세 지역을 보셨어요? 이 세 지역을 본 이유가 있으신가요? 유튜브에 임장 다녀주시는 게 아! 있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이제 지역 좀 가보고 해가지고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세 지역 중에 그러면 어디가 가장 좀 내 집 마련으로나 아니면 좀 더 갔을 때 좀 더 느낌이 좋거나 아, 여기 내가 내 집 마련 하고 싶다 느낀 데가 어디예요? 안양이었던 것 같아요. 안양 평촌. 네.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우선은 지역이 좀 살기가 좀 좋게 마련돼 있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거기에 들어가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살아서 버티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뭐 학원 가도 괜찮아, 환경적인 부분? 근데 보통 실제로 임장을 네. 가서 보면 평촌도 너무 좋지만 그리고 또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무지가 이동을 하시게 되잖아요. 네, 그때 안산으로 가실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4호선 평촌에서 4호선 타면 한 방에 직방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네. 이 다음 근무지까지 고려해서 부천보다는 평촌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잘했어요. 예산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네. 지역이 정해졌어요. 훨씬 찾는 게 수월해지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5억에서 6억짜리 단지를 한번 이렇게 딱 살펴봤더니 확실하게 요 아래쪽 4호선 라인에서 아래쪽은 좀 5억, 6억짜리가 있긴 하지만 단지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단지들 들어가면은 저층인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그래도 1층부터 3층까지는 우리가 좀 제외를 시키고요. 탑층도 제외를 시킵니다. 왜 그러냐면 추후에 매도를 할 때 황금성이 좀 떨어져요. 저층이나 탑층은. 그래서 내가 살기도 좋지만 추후에 매도를 할 것도 생각을 해서 황금성이 있는 층을 사야 되니까 이 4호선 라인으로 위쪽에 이제 평북 쪽에 단지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 단지들 중에서 어떤 단지가 더 좋을까? 어떤 단지를 먼저 우선순위로 물건들을 봐야 될까? 2억에 가까워.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하고 가까운 게 더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아래쪽, 이 평남 쪽은 역과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이 학군지이다 보니까 학원가를 얼마나 인접해 있느냐, 그리고 좋은 중학교를 배정을 받느냐, 이런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 평북 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학군지라고 보기에는 물론 평북 쪽도 충분히 학군이 좋지만 이제 아무래도 평남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 평북 쪽에서는 학군보다는 교통, 얼마나 지하철과 가까이 위치해 있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포인트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범계역이나 평촌역에 더 가까운 단지를 우선순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요 공작부영도 있고 한가람 세경도 있고, 자, 근데 더 뒤에 보니까 공작 럭키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층 빼고 중층이 5억 2천이네. 5억 2천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귀한 입주물. 이것도 입주물이고 네. 샤시까지 수리가 되었고, 자, 그런데 그럼에도 오히려 공작 부영을 먼저 보는 게, 여기가 역하고 가까워서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한 2천만 원 차이라면은 오히려 공작 부영을 좀 더 자세히 보는 게 더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싸다고 뒤에서부터 보지 마시고 조금 가격이 있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면 먼저 본다.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내 집 마련을 하시게 되면 예산 안에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영끌도 아니고요. 이 평북 쪽에서 내 집 마련하면 추후에 이제 안산으로 발령이 받더라도 범계역, 평촌역을 다 도보 역세권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 안산으로 출퇴근하기도 훨씬 수월하게, 대략적인 지역을 범위를 정해드렸어요. 이거 찾는 거는 또 금방 찾을 수 있으시겠죠?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연을 읽어보면서 느낀 게 또 그 미국 주식이 또 관심도 많으시고 또 수익도 많이 내셨더라고요. 아, 좀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내 집 맞아요. 마련을 어떤 게 처음에 고민이었던 거예요? 왜 내 집 마련을 왜 주저주저 하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미국 주식을 직투로 하다 보니까 아우. 그거를 다 이제 한 번에 집을 사기 위해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다 보니까 그거만큼의 이제 부동산을 제가 지금 사는 게 조금 더 가치가 있을까라는 게 조금 많이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포인트 그거네요. 주식을 털고 내 집 마련을 사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집값이 오를까? 아, 네, 맞습니다. 오를까? 이게 솔직한 그 마음이잖아요. 이 앞에 네, 있는 맞습니다. 제가 미혼이라서 아니면 네네. 직장 이동이 많아서 이런 상황에서 제가 굳이 내 집 마련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지만 그 안에는 진짜 속마음은 내가 지금 집 사도 오를까?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더 있으셨던 거죠? 정확하십니다. 좋습니다. 네, 맞아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집을 사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래야지만 이게 뭐 매물도 벌어 다니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집을 사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경험이 없잖아요. 집을 사본 적이.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행동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 사연자분한테 내 집 마련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집값이 떨어질까? 이거에 대한 더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이걸 나한테 되물어봐야 돼요. 내가 계속 무주택자로 남게 되면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두 가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겠죠? 첫 번째로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집을 안 샀어. 집을 안 샀는데 집값이 떨어졌어. 어때요, 그러면? 안 사길 잘했다라고. 안 사길 잘했다. 네. 그러면은 집값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사볼까라는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아니요, 못할 것 이어질까요? 같아요. 그렇죠. 더 네.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더 매수하는 게 더 어려워지겠죠. 특히나 이렇게 집값이 막 떨어질 때는 신문이나 뉴스가 어떨까요? 집사면 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인 분이 집을 딱 과감하게 딱 매수하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떨어져도 다행이지만 결국엔 또 집을 못 사요. 네. 자, 그럼 반대의 경우 집값이 오르게 되면 어떨까요? 나는 무주택자인데. 너무 올라서 못 사겠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라도 네. 살 걸. 아니면 네. 뭐야,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제 집 사는 게 예전에는 그래도 내 돈으로 살 수 있는 단지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너무 많이 올라버려서 이제는 살 수도 없네. 이런 생각이 또 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내 집 마련의 적기는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적기예요. 그리고 어찌됐든 우리가 매수를 해서 1, 2년 살다가 에이 집값 떨어지니까 나와야지 이러진 않아요. 네. 결과적으로 10년 이상을 봤을 때는 수도권에 서울에 가치 있는 이런 아파트는 충분히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을 때 사는 게 오히려 더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왜 지금 사야 하는가? 지금 보면 어때요? 시장 서울 수도권의 지금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막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분위기죠. 네, 어려운 어떻게 보면. 분위기, 네. 왜냐면 실제로 서울 수도권이 이제 규제가 되었고 실거주 외에는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그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도 줄고 분위기도 좋지 않고. 자,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 사연자분처럼 무주택자이면서 생애 최초이거나 서민 실수요자인 분들한테는 어때요? 이게 기회인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일단 생애 최초니까 1주택인 분들은 LTV를 40%밖에 쓸 수가 없는데 우리 사연자분은 생애 최초니까 70%를 쓸 수가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정책 대출을 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리 혜택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아무래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 그 안에는 또 팔아야 돼만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 어때요? 내가 좀 더 금매를 잡을 수 있는 확률과 협상을 하기에 조금 더 수월해지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사연자분이 지금 미국 주식이 좋으니까 얘를 더 가져가야 돼 할 때가 아니라 집을 더 적극적으로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주 좋은 상황인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지금 미혼이시고 회사도 이동을 해야 되고 하지만 이제 그런 변수들은 살면서 계속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불안하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 또 그 미혼이면서 결혼하게 되면 지금 내 집 마련하는 게 결혼을 하고 나면 어떤 점이 좀 불안할 것 같으세요? 지역을 아예 바꿀 수도 있지. 맞아. 네, 경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맞아요. 부분이 조금 상황들이 불확실하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을 또 어디에 사야 될지 꼭 사야 될지 이런 부분이 좀 힘드신 부분이 있는데 지역이 평촌을 잡으셨잖아요. 네. 평촌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일단 3대 업무지구라고 하죠. 광화문, 강남, 여의도. 직장이 아주 많은 이 세 개의 지역을 거의 1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습니다. 평촌에서는. 자, 그러면 내 배우자의 그 회사가 강남에 있으면 더 좋고요. 더 가까우니까. 그리고 시청 광화문에 있어도 1시간이면 가거든요. 뭐 서울 안에서 1시간이면 뭐 그래도 괜찮죠. 그리고 여의도도 충분히 또 1시간 이내로 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지방만 아니라면 지방만 아니라면은 물론 이제 강북 저 끝쪽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새 업무지구에서 다닐 확률이 높아서 지금 생각하는 이 평촌이라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추후에 결혼을 해서도 실제로 실거주하기에 괜찮은 지역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미혼이라서 좀 또 걱정도 되셨죠? 네. 근데 28 싱글 여성분이 평촌에 집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맞아요. 엄청난 메리트 아닌가요? 네. 엄청난 메리트야. 남자친구 안 생겨도 든든해, 그냥. 그쵸? 나는 자산이 든든한 사람이니까. 그럼 좀 더 마음도 좀 편안해지겠죠. 그래서 사연자분께는 내 집 마련. 물론 미국 주식도 좋죠. 또 그걸 수익을 많이 내셨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잘 하셨다는 건데, 그래도 그거보다는 자산적인 측면, 거주의 안전성,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내 집 마련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돈 모으는 과정에서 지금 1억을 모으셨잖아요. 이거 몇 년 동안 모으신 거예요? 3년 좀 반 정도. 3년 반? 네. 그러면 거의 1년에 3천만 원씩 모으신 거네요? 이게 또 수익금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주식이나 이런 거 수익 좀 주식, 내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 3년 동안 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는 정말 지출을 정말 줄였을 것 같은데 주변의 친구들도 이렇게 다 절약을 다 하던가요? 네,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쵸. 네. 대부분 아무래도 이제 꾸민비나 이렇게 여행 다니는 분들이 은근히 좀 많으시죠? 네. 근데 그분들 볼 때 어땠어요? 좀 이렇게 굳이 사야 되나 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이게 좀 돈이 모이는 거 보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통장을 보면, 통장 네. 잔액을 보면 네,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1억만 모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20대 후반에 집 있는 분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최초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모님 좀 잠깐. 그러니까 네. 제가 계속 코크님이랑 이제 대화 들으면서 이게 재테크가 사실은 빨리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돈이라는 맞아, 거가. 맞아. 그래서 그거를 빨리 시작하시고 또 그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목돈을 모으신 거 너무 그리고 대단하다. 그 목돈 모으고 난 다음에 다음 방향성을 또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언니의 노파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인생을 되게 착착착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완벽주의 성향이 강해요. 네. 그래서 되게 완벽하게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완벽한 선택을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서부터 선택이 안 돼버려요. 내 집 사는 거는 더 그래요. 왜냐면은 아까 그 사연에서 압박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실패하기 싫어서 그러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요, 저도. 그렇지만 그런 마음 때문에 결정을 안 내리시면 결국에는 그 부동산 내 집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주 안정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계속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선택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실행력이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되 이 평촌 안에서도 실제로 가보고 실제로 매물 보고 내가 직접 행동으로 옮겨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행동을 이어나가시면서 선택까지 잘 이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